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했죠. 이런 유력 인사들과 김 씨 사이에는 현직 기자들이 연결고리가 됐다고 합니다. 언론인과 언론사의 윤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고요. 광복회장의 발언에서 시작해 정치권으로 번진 미 점령군 논란도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려 76년 전이라고 하던데 역사가 네. 최근에 다시 네. 소환됐죠. 네.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논란이 광복회장의 발언에 이어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까지 정치권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이 점령군 논란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시작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21일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흰일간제 청산 프로젝트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3분 분량으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영상 내용을 보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은 김 회장의 해당 발언은 이런데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은 조선인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린다.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게 달렸다. 조선해방 만세 이렇게 포고문을 좀 붙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남한을 점령한 미군의 메가더 장군은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이런 폭언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네. 당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했는데 소련군은 조선을 해방시킨다. 이런 표현을 네. 포고문에 쓴 반면에 미군은 네. 스스로 자신들을 우리는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고 나서요. 이 광복회는 바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포고령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원본 요청을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삭제가 돼 있고요. 광복회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 학교 측에서 요청으로 좀 논란이 좀 커지니까 부담이 돼서 좀 삭제되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는 삭제한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좀 가라앉았는데 이 해당 보도가 다른 매체나 커뮤니티 논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발언을 다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현재 이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 2를 다투는 분들이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당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인용한 포고문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네. 다행히 사료가 다 그대로 있었는데요. 사료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우선 북한 지역에 침투한 소련군의 포고문 제1호는 이 북한 점령을 당시 담당한 극동군 제25군 사령관인 이반 치스차코프 대장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국사편찬위가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에도 나옵니다. 네.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자유와 독립, 해방, 조선인민 만세 등 이 광복회장이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련군의 포고문은 그렇고 그러면 미군의 포고문도 확인하셨어요? 네, 또 이것도 자료 그대로 여러 군데 있었고요. 이 메가더 사령부 포고 1호로도 불리는 정식 명칭은 태평양 미국 육군 사령부 포고문 제1호인데요. 1945년 9월 24일자 민중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전 사료관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하고 미국 국무부 사료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항복에 의하여 미군은 38도선 이남 조선을 점령한다.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기 위한 연합국의 결심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확인해 주신 두 포고문 원문을 보면 네.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광복회장의 주장에는 틀린 건 아니네요. 네, 뭐 딱히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네. 뭐 어큐파이라는 단어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네. 대체로 뭐 해방군의 이미지가 소련군 해방군의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한 포고문이었고요. 미군은 점령했다는 표현이 좀 더 강조된 포고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해석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넷도 미군의 포고문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이 쓰인 반면 소련의 포고문은 좀 호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 다른 점 좀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 미 군정에 대한 우려는 언론 보도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1946년 6월 1일자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법령 제72호의 의도, 맥원수 포고 제2호의 부연.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미 군정 법령 중에 제72호가 메가더 원수가 포고한 포고문 2호랑 다를 바 없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네. 이 내용 보면은 법령 72호는 일정 시대 조선인의 자유를 극도로 탄압하던 치안유지법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 미 군정은 동법령을 치안유지법과 그렇게 믿는 것은 오해다. 이런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요. 네. 네, 이걸 보면 당시 미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만 않았다는 분이 좀 알 수 있고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역사학계 해석은 이 포고문과 실제 군정, 통신은 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포고문과 군정은 달랐다. 네. 특히 역사학계는 여기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북한 지역에 주둔한 소련군 같은 경우는 포고문과는 실제 통치 모습이 크게 달랐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보면은 이 북한 지역의 소련군정 체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포고문 내용의 선언은 허구적 기만에 불과함이 곧 드러났다. 그런데 소련은 광복되던 해부터 북한산 쌀을 가져갔고 발전시설, 흥남 비료공장 등의 시설을 접수했으며 모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주둔한 미군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많이 갈리는데 매체별로 좀 다른 편이긴 한데 보통 이 사료나 다수의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견해 힘을 실는 보도가 있는 반면에 뭐 일부 소수의 학자나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해방군의 비중을 두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역사학계에서는 점령군의 성격이 좀 강했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련군이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달리 네. 뭐 쌀도 뺏어가고 뭐 공장 시설도 접수하고 조금 다른 행태를 보였고 미군정에 대한 것도 이렇다. 그러면은 이걸 종합해 보면 네. 그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문만 갖고는 이 광복회장의 발언이 일견 맞지만 실제 통치 내용을 평가한 당시 언론 보도나 역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걸 반드시 뭐 소련군은 해방, 미군은 점령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만은 없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의 사실 정도로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70년도 넘은 역사적 사실인데 또 그 역사적 사료를 갖고 평가를 한 건데 이거를 두고 정치인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누가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한 게 좀 아쉽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자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미래를 얘기할 시간도 적은데 왜 자꾸 과거로 회귀하냐 이런 평가들도 하시던데 어쨌든 저희는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자, 다음 팩트체크는 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뭐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네. 예, 이걸 두고 정부의 설익은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방역회의를 불러왔다. 이런 비판도 있는 가운데 당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 방역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7월 6일이죠. 서울시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으로 집계됐고요. 이전까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24일에 552명을 194일만에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에도 550명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 일부에서 오세훈 시장의 방역 지침이 그전과 다르게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확산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뭐 야시장 실감난에 5. 시민고통 눈감은 정부 방역은 안 따를 것 이런 제목 기사 신문 기사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서울시 역대 최대 확진자 발생이라는 글을 게시했고요.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상생 방역 시범수업 한다면서 밤에 술 먹게 했더니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무조건식 조익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그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러면서 서울형 상생 방역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서울형 방역이 시행이 됐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시행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보면 지난 4월 12일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게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착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 등 뭐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계획이나 추진 예정인 내용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약 2달 뒤인 6월 10일에 서울형 상생 방역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도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뿐이었고요. 또 이마저도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나오면서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그냥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뭐 야간에 음주를 허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오 시장이 언급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오 시장이 상생 방역 시범 사업으로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주장 근거 없었습니다. 예,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그 한강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이 좀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19 확산 이러고 있고 해서 오히려 그때 한강공원 금주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었고요. 근데 오 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좀 방침을 밀어넣은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서울시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당시 공론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강이나 공원 등에서 야외 공간 음주 뭐 이런 걸 별도로 완화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규정이 지금 내린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정부 방역 당국과 다른 지침을 내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구와 강동구 시범사업 한 달간 시범사업이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결국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이 서울시가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달랐던 거는 6월 10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PCR 검사를 지킬 경우에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2시간 연장해준다. 요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 방역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네.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용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6월 28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최중환 파주시장이 출연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파주는 12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파주의 계속된 인구 증가 이유를 파악하고 다른 도시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단지와 GTX-A 노선 등 이제 국가 철도 계획과 같은 기업과 국가의 비용과 협의가 수반되어야만 유치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설명만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도시들을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제 현재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분산시키는 해결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청취자의 기대에 충족되는 방송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6월 29일 화요일에 진행된 이슈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나는 전태일 콘서트 홍보 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로서 가수 하림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와 관련해서 취지와 시기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제 인터뷰 목적과 의도에 대해 강조해 주었다면 청취자의 관심과 집중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와답지 않게 가수까지 출연을 했는데 취지나 배경이 좀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분이 더 평이셨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네, 7월 1일 목요일에 방송된 생활백서 식약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더운 날씨에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지는 이제 무더움에 대한 예방책,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 전날인 6월 30일 산림청 코너에서는 유튜브 세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탁 전문가 설재원 씨를 모시고 이제 세탁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왔고 여름을 맞이한 만큼 높은 기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적절한 생활정보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정보가 시의적절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코너들이 이제 실생활 밀접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됐는데요. 이제 지역 의회 소식을 전달하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같은 코너는 다소 지역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당 지역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밀접 정보들을 전달하는 점이 청취자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7월 2일 금요일에 방송된 집밥구리 코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얼마 전 인사동 근처에서 금속 활자가 대거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제 오격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발견된 금속 활자가 우리 문화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전문가의 목소리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의미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직지도 처음에 이제 1972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의 기록과 유산을 다루는 내용이니만큼 철저한 준비로 명확한 설명이 따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매일 오전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예능의 소재가 됐다고 해요. 네. 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 참 끔찍한 일인데 왜 이런 소재가 방송에 등장한 건가요? 한국일보의 양순준 기자가 7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6일에 KBS 2의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식사 복불복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먹스라이팅이라는 자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 먹다와 가스라이팅을 합성한 말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란 것이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가스라이팅은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 위력으로 길들이고 복종시키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죠. 그렇죠.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범죄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표현이고 우스개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능에서 희화하는 데 사용한 거죠. 이것은 그로 인한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폭력성을 사소하게 느끼게 하고요.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KBS 1박 2일에서 진정한 먹스라이팅 등의 방식으로 5월에서 6월 두 달에 걸쳐서 최소한 3번 이상 이런 자막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신중치 못한 자막 사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먹도록 옆에서 부추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뭐 유머 코드로 일종의 사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은 집에서 어린이들도 함께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자칫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좀 아이들로 하여금 사소하게 여기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좀 걸러졌어야 될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 역할과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사례도 있는데요. MBC의 쓰리박에서 한 출연자가 남자는 드라이브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자막으로 또 강조되기도 했고요. 네. 또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샤이니 멤버 키가 청소와 요리를 잘하고 다정다감하다는 이유 등으로 키 이모라는 별명으로 여러 차례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요,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방송은 한 출연자가 이름을 짓느라 고민하는 모습에 자막으로 못 웃는 한 남자라고 썼는데요. 이 못 웃는 한 남자 중에서 한남이라는 글씨는 크고 자는 작게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남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남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한남이라는 표현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충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좀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상파 TV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송 언어에 대해서는 참 강약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제작자들이 깨닫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방송 언어라 하면 무조건 표준어만 사용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현실에서 이미 유행이 되어서 일상화돼 버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0월에 방통심의가 채널A 도시여부, JTBC 장르만 코미디,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 대해서요. 신조어와 인터넷 용어를 자막으로 사용해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한국 PD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논평을 냈어요. 우리는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에 법정 제재를 가하려는 방심위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회의에서 불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논평이었거든요. 네. 당시 협회 측은 대다수 국어학자는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연스레 쓰는 말이 방송에 등장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살아있는 언어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협회는 혐오와 차별 표현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봤을 때 실제로 국어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이 이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요즘은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댕댕이라는 것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뭐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글 파괴 그리고 외래어와 신조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차별적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신조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하게 그 성평등이나 뭔가를 비하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 우리가 사례로 얘기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심위의 지난해 10월 그 지적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현재 지금 방심위는
사실상 공백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임기 3년의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모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 상태는 방송통신심의의 무정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상파 예능의 자막이나 언어 사용이 방통심의 출범 늦장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방송 언어나 자막의 문제는 사실 늘 있어 왔고요. 특히 예능의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웃기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은 방통심의위의 공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통신심의 쪽인데요. 불법 촬영물 등 빠른 삭제 조치가 필요한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 그야말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일초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가 멈춰 있다는 것. 이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음란, 도박, 마약 정보,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등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것에 대한 조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공백으로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등 산하기관 활동도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 단체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항의 행동도 펼쳤습니다. 그래요. 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나 심의도 모두 멈춰선 상태라고 하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이 방심위 구성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심위 위원이 9명인데요. 네. 이 9명이 청와대와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하거든요. 네. 사실상 정부, 여당 추천이 6명, 그리고 야당 추천이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건데요.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영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향적, 편파적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사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기 방심위, 그러니까 바로 3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개월의 공백 이후에 출범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 방심위가 뒤늦게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 이전에는 주 1회 심의가 있었는데 방송심의가 네. 그 주 2회로 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밀린 심의를 너무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졸속 심의가 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심의가 이루어져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정말 시급하고요. 향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이 얘기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 정관계, 언론계까지 일파만파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언론인의 수뢰 사건, 이게 불거져서 좀 논란이죠? 예, 일단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진짜 수산업자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짜라는 가짜 수산업자로 꼭 붙여달라 하시던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김모 씨라는 사람이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정치인과 검찰, 경찰 간부 등 27명에게 금품을 줬는데요.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에 검사와 총경 그리고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을 역임했던 이동훈 씨,
그리고 TV조선의 간판 앵커인 엄성섭 씨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동훈 씨는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그리고 엄성섭 씨는 중고차를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동훈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 네. 뭐 그 캠프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사실 네.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관련해서 민원연이 보고서를 냈던데 네. 이렇게 전현직 소속 언론인들이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을 정작 그 해당 언론사죠.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 민원연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 채널 4사 저녁종합뉴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의 지면보도, 2개 경제지의 지면보도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조선일보와 TV조선 한국경제가 관련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7월 8일까지 혹시 추가 보도가 있었나 보니까요. TV조선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뉴스 검색을 해봐도 이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자체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보도 안에 조선미디어그룹, 조선일보 기자명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요, 7월 8일에 가짜 수산업자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박영수 특검 사의라는 지면 보도를 냈어요. 네. 근데 이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업무 기자 등을 입건한 상태다라고 하면서요. 엄 기자는 자신이 김 씨 회사의 홍보 모델을 해준 대가라는 입장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엄성석 앵커의 주장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최근 조 전 장관 관련 그 일러스트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민원연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방상훈 사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져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이쯤 되면은 방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